안녕하세요. 이번 고성청간정 전시를 담당해서 이렇게 전시를 만들었던 박효은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는 이 바위는 만경대라고 하는 청간정의 한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고요. 저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누각 저 건물이 청간정과 그 옆에 있었던 만경루라고 하는 건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금을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초가, 그리고 저쪽 편 구석에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청간역 모퉁이에 있는 그 관아의 장면인데요. 그런 이 청간정 부근의 어촌 풍경이 펼쳐지면서 이쪽 편에 일산을 들고서 앞장서가는 사람과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관리 내지는 신랑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하는 장면이기보다는 19세기에 금강산 도건을 그린 한 무명 화가의 작품에 김홍도의 그림에 나오는 행렬 장면을 결합시키고 동해의 푸른 물결을 상상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영상 시대에 살다 보니 이런 고미술, 고회화 전시를 하면서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좀 더 이제 재미있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입구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런 물새 소리, 파도 소리 이런 부분도 함께 이제 효과로 해보았습니다. 청간정에 누워 파도 소리 듣고 만경대에 올라 달빛에 취하다. 조선시대 시인들이 이 장소를 찾아서 읊은 그 시나 또 쓴 산문들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이런 청간정에서 들은 파도 소리, 그리고 만경대에서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망망대해, 그리고 그 드넓은 하늘, 그리고 밤에 보았던 그 달빛 비치는 그 바다의 모습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어떤 존재감, 또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읊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던 그 와중에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정선이 그린 청간정 장면인데요. 관동 명승첩 중에 있는 1738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확인되기로는 현존하는 청간정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만경대가 우뚝 바위산이 이렇게 솟아있는 그 주변으로 큰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고, 그 한쪽 구석 부분에 산기슭 아래에 청간정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만경대 그 위에 오래된 소나무 아랫부분에 두 명의 선비들이 앉아서, 그리고 한 명의 시동이 그들을 이제 보필하면서 정말 이 달빛 아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문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선의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그 이전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해서 바다로 이 동해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청간정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쉬고 휴식을 취하고 삶에 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이 풍류로 또 예술 창작의 계기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시를 짓고 또 멋진 글씨를 쓰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술 창작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청간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보이고 있는 안축이라는 분, 고려시대 때 문인인데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 경기 채가를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관동별곡을 지었었는데요. 이분이 또 청간역 만경대에 대해서 글을 지은 그런 시를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간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청간정이 없었어요. 대신 청간역이라고 하는 역참 내지는 객관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여관 같은 그래서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관아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청간역에 있는 그 만경대는 자연물이니까 고려시대 때도 계속 그 이름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간역에서 글을 지은 게 있고요. 이 곡 역시 만경대를 읊었는데 이때에도 역시 청간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꿔 타고 쉬어가는 그 곳에서 이 만경대의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정철, 송강 정철 이분 한테 오면 이제 가사, 관동별곡 한글 기행 가사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데 고성 삼일포를 노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유담, 영랑호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짚어가다가 청간정 만경대에서 놀았던 그런 이렇게 신라 화랑들의 자취를 더듬으면서 자기 자신의 행적에 이입을 시키는 그런 기행가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정, 만경대, 괭몇고대, 안도덩고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그런 한글인데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해서 몇 군데 앉아 놀았던가 라는 이런 구절로 아주 오래된 신라 화랑들의 그 자취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져오는 그런 기행가사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차운이라는 게 뭐죠? 운을 빌리는 한시가 이렇게 5원 내지는 7원 이렇게 한자를 배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한자나 쓰는 게 아니라 운자가 있어요. 그 가령 우리가 우리식으로는 삼행시 짓기 그러면은 앞에 이제 똑같은 그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한 운자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옛날에 지었던 이제 뭐라고요? 실험적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끝에 글자 운자를 이곡 이분이 혼자 그냥 맘대로 지은 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시가 있었었는데 그 운자를 따다가 다시 이제 자기 감상을 노래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그리고 조선 중기에 오면은 또 최립이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신집이라든지 또 조유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정조 임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만경대와 청간정을 읊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청간정을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청간역이 아니라 청간정. 그래서 이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560년에 최천이라고 하는 간성 군수 분이 실제로 청간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청간역에 있는 어떤 한 작은 공간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산기슭의 한쪽 구퉁이에 있으면서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정자로서 청간정을 만든 거죠. 중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청간정의 그 위치와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청간정에 실제로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가보신 분. 청간정이 어디 있던가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예. 토성면에 그 한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는 산기슭에 있으면서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었는데 지금은 산
산 비슷한 언덕 위에 있으면서 그 건물이 그 밑에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위치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기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간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 해에 화재가 나서 조선시대 때까지 있었던 그 청간정은 불타 없어지고 한동안 이제 폐허로 남아있다가 1928년에 그 김용집이라고 하는 그 토성 면장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청간정을 다시 짓는데 원래 그 자리에 짓기보다는 언덕 위에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간정의 모습이 이제 그때부터 결정이 되게 되고 다시 지었으나 이게 또 이제 해변에서 그 바닷바람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허물어지고 막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1958년인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했다가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된다, 보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이제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또 나중에 1980년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시고 그 씁쓸한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들렸다가 이제 보시고 또 이제 다시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2000년대 들어서 2012년인가 그때 강원도와 고성군이 이제 뜻을 모아서 함께 대대적으로 다시 이제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청간정 모습이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만들어진 것은 1971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청간정의 모습은 20세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청간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의 청간정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림으로는 또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쪽 편에 있는 탁본 만경대라고 하는 아까 그 커다란 바위산 있잖아요. 예, 그 산에 양사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초서를 잘 쓴 것으로 유명한 문인이 쓴 글씨를 가지고서는 새겼다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필치를 보여주는 힘있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청간정이라고 하는 글씨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만경대 그 바위산에 같이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 만경대에 있는 각자입니다. 그걸 탁본을 했는데요. 이쪽은 이제 입체 탁본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이쪽은 또 그 못지않은 활달한 글씨체로 만경대의 그 존재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조유수라든지 또 정조라든지 이분들이 관동팔경이라든지 이 청간정을 읊은 이런 시를 남기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시가 그냥 괜히 지어진 게 아니라 강원도 관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간성 군수 또 현령 이런 관직으로 부임했던 사람들이 시를 짓다가 또 흥이 더 돋으면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도 정선에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이병현이라든지 이병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삼척 부사 또 간성 군수 이렇게 관직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친했던 정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논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림에 자기 시를 합벽
시켜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죠. 화첩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18세기의 그 시와 합벽첩으로서의 실경을 그린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세손 시절 때부터 이런 서화 감상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손 시절의 관동팔경도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관동팔경도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쪽 금강산이라든지 이 관동 지역의 명승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1788년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원 김홍도, 당시 최고의 궁정 화가였던 김홍도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관동 지역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보고 그려와라. 그런 특명을 내려서 김홍도가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간정 앞에서 김홍도는 이렇게 청간정을 보고 해석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화첩은 해동명산도첩, 해동명산도첩이라고 하는 그 화첩 안에 있는 청간정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그때 당시 김홍도가 그렸던 스케치 초본 첩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어떤 분은 좀 더 이제 후대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홍도가 여타 다른 동시대 화가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 사실적인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풍경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실적인 화면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평이한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좋다, 잘 그렸네 이런 것보다도 이 그림이 그려지던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가령 날씨라든지 또 이때의 김홍도가 보았던 그 청간정 주변의 그 어촌의 풍경들, 이때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아와 그 어촌 마을의 생활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홍도가 이 화폭뿐만 아니라 거의 60폭, 75폭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면들, 거의 100장면에 가까운 그림들을 이 여행을 통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중 한 장면이 이 청간정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전경에 보이는 행렬 장면, 그 일산을 들고 관리 행렬이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 뒤쪽에 두 명이 그 뒤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너머에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덕장이라고 해서 이런 그 물고기 이렇게 말리는 그런 어촌의 풍경, 이런 생활 풍속 장면이 그려진 것은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정선이 보여줬었던 것과 유사하게 문인들이 점잖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치를 관망하거나 시를 읽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유독 이렇게 어촌 풍경이 펼쳐지면서 이 마을의 일상을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장이요. 예, 인장에 대해서 저기 있습니다. 한번 김홍도의 낙가는 아니고요. 예, 김홍도 낙가는 아닙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뜻인지. 권세가 크면 오래 보존하기 어렵고 지위가 높으면 위세가 다하기 쉽다. 예, 이거는 김홍도의 인장이기보다는 아마도 19세기에 이 화첩을 소장했었던 수장가가 찍은 소장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화첩에도 이 인장 말고도 다른 여러 인장들이 많이 찍혀 있는데요. 그 인문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어떤 특정한 김홍도의 그 이름이나 뭐 호를 새긴 그런 인장이 아니라 이런 류의 어떤 경구 같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언 같은 그런 글귀들이 있으면서 이 화첩을 굉장히 보배롭게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었던 그런 감상자의 자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김홍도 화첩의 원본인가요? 원본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스케치풍의 그 작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감상가는 이거를 소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조나 왕이 봤을 경우에 대부분 낙관에다 찍어서 그 보았다는 걸 징표로 남기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그런 자료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수묵 위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하는 화첩들이 또 여러 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채색이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또 문헌을 찾아보면 김홍도가 이때 그렸던 그림이 이제 정조에게 어람용으로 바쳐지는데, 그것은 금벽산수라고 해서 채색 산수화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임금이 열람했었던 그런 화첩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때 복명사경 당시에 스케치북 같은 초본 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네. 호바보기가 뭔가요? 토바보기라는 것은 순 우리말인데 꼼꼼하게 세세하게 면밀하게 뜯어본다. 잘 열심히 관찰해서 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의 돛담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홍도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김홍도가 정조에게 바친 어람본 복명사경 화첩이 뭐 현존하나요? 김홍도와 김홍환, 김홍도의 선배 화원인데 김홍환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청간역으로 오게 됐을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청간역에까지의 그 길들이 이런 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어찌 보면은 이 그림 자체와 관련이 없는 듯도 싶은데, 그런데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이 그림에 대한 이해와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1788년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저 명태, 생태, 동태, 노가리, 황태, 백태, 먹태, 코다리, 이 고성 쪽이 이런 명태잡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돛담배도 1950년대에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성 지역에 명태잡이 여선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그림과 관련해서 그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어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어땠을까요, 그때? 여기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강세황이 그린 그림입니다. 딱 보면 김홍도의 저 그림과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밑에 그 행렬 그 일산 그거 네, 맞습니다. 강세황은 김홍도의 그림 스승이기도 했었고 사포서라는 그 같은 관아에서 근무했었던 직장 동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귐이 오래된 그런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취미가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감상우로서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1788년에 마침 강세왕도 자기 아들 손자와 더불어서 금강산 여행을 왔었어요. 그래서 회양 가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홍도랑 김웅하는 관동 지역 유람을 마치고서 회양 가나에 들른 거예요. 거기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스케치북을 강세왕이 봤어요. 보고 자기는 아직 청간정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 김홍도의 그 초본을 보고서 이걸 그린 거죠. 그런데 김홍도는 본인이 이제 풍속 화가로도 유명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어촌의 풍경을 잡아낼 수 있었는데 이분은 문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은 문인들의 가치관에서는 좀 속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산수의 모습, 순정한 산수의 모습, 그 조형 그 자체로서 이제 이 산수를 그리면서 만경대의 모습이라든지 청간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실까요? 강세왕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었던 허필이라고 하는 이 문인도 청간정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청간정 장면이에요. 이분은 고려 문인인 김극기가 지은 청간역을 읊은 그 시를 가져다가 청간정 장면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시적인 분위기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김홍도나 강세왕이 보여줬었던 어떤 실경의 맛은 조금 사라지고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 있는 그런 청간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좀 바다라기보다는 무슨 강변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 다른 맛의 이제 그 청간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면 이 병풍이 몇 폭이죠? 8폭이요. 예, 8폭입니다. 그 8폭으로 무얼 그렸겠어요? 청간정? 아니 자연? 청간정. 청간정이 포함되어 있는 8개의 경치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동팔경을 그린 병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총석정이나 3.1포는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고성 청간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북쪽에 있는 관동팔경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경포대 죽서루 망향정까지는 강원도이고, 월송정과 해산정은 경상도에 있는 건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다 강원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동 구군이라고 하는데, 예, 그 구군 중에 8개를 취해서 관동 8경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관동 9경을 그리든지 관동 10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관동 8경이 제일 많이 이제 그 정형화되어서 알려져 있는 거죠. 이쪽 편에는 또 이제 10폭 병풍 중에 지금 4폭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병풍을 그린 화가는 이의성이라고 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활동했었던 화가이고, 이쪽 액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정충엽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그림에도 조예가 있어서 실경을 많이 그렸던 분인데, 전반적으로는 정선 분위기가 나는 그런 묵법과 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렇게 일산을 든 행렬 장면, 말 갈아타는 문인들이 있는 모습은 김홍도의 그 모티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역시 19세기 화가인데 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도장이 회옹이라고 찍혀 있어서 그런 호를 사용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기본 도상 자체가
김홍도가 그렸었던 그 청간정 장면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모티프가 바뀌었어요. 행렬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한 개인의 모습은 문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좀 시적인 분위기가 더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홍도가 청간정을 비롯해서 이런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그린 이후의 화가들, 그걸 접했던 화가들은 거기에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실경을 그릴 때 더 이상 자기 눈으로 본 실경을 그리기보다는 김홍도가 그렸던 그것을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19세기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 거죠. 이 코너에서는 청간정과 청간역, 만경루, 또 만경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 지리서에 나오는 기록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가 어떻게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갔었는지 그런 것을 추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은 신증 동궁 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나온 관찬 지리서죠. 그러면서 지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출신의 뭐 문인들이 지은 뭐 시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싣고 있는 인문지리서인데 여기에는 청간정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들어올 때 저희가 1560년에 청간정이 물가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조선시대 내내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청간정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신증동궁 여지승남이 만들어지던 때에는 그것보다 이제 더 먼저 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간정이 등장하지 않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청간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만경대 앞에 있는 만경루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누각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1560년 이후에는 청간정이 이제 크게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느꼈던 감흥들을 또 경이로운 어떤 느낌들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간성군 읍지 아까 앞부분에 봤었던 그 시인들 중에서 이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조선 중기에 한문학 그 4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이분이 간성군수로 왔을 때 이 간성군의 읍지를 또 이제 펴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간성군의 그 역사, 지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또 청간정에 대해서도 여타 이 간성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정보가 쌓이게 되고 이긍익, 이광사의 아들이죠. 이분이 쓴 그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역시 이 청간정과 만경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편은 김홍도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도 좀 더 자유롭게 그리는 미나 작가의 관동팔경도 병풍 중에 이제 6폭만 남아있는 그런 병풍인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저쪽 하얀 화살표 되어 있는 그 장면에 보면은 만경대라든지 청간정의 모습들이 김홍도가 그렸던 그 기억들이 김홍도 그림에 나왔었던 그 도상들이 계속 이제 비슷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편의 그림을 그렸던 이 미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누각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만경대도 어느 것이 만경대인지 알아볼 수 없게 좀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제 자유롭게 그린 거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림이 화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윗부분은 무의구곡이라고 해서 중국의 주자가 주희와 관련되어 있는 무의산의 풍경이죠. 그 9가지 경관의
것들을 그린 것과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곳인 이 관동팔경의 그 모습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좋은 곳의 풍경을 모아놓는, 수집하는 그런 개념이 이 병풍으로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으면서, 이걸 그린 분이 뭐 실경 무의구곡을 보았겠어요? 관동팔경을 그림에도 있어서도 실경을 닮게 그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그 좋은 경관, 이상향으로서의 그 경관을 이제 그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서 또 다른 차원의 관동팔경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청간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지금 이 시각 고성 청간정 앞바다의 장면입니다. 뒤에 보면은 청간정의 그 모습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청간정에 올라서 여러분은 그 앞바다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만경대는 지금 이쪽 편 옆으로 가면은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 대나무 숲이 뭐냐 하면은 군부대 담장을 가리고 있는 대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그 담장을 넘으면 군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부대 안에 만경대가 있어요. 네,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 또 서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시문을 읽게 했었던 그런 것과 유사하게 20세기에도 지금 2015년에 이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은 살아생전에 이쪽 관동팔경을 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70평생 농부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했었던 그 바다를 아마도 그 아버지의 유고를 들고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하기를 원했었던 그것을 이제 본인이 하면서 낙산사 지나서 청간정에 올라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은 시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 바다 앞에서 이렇게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경치를 글로 표현해내고자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시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공간으로서 이 청간정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시라든지 회화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옛 선조들도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그것을 어떤 아름다운 한 형식으로 이렇게 남겼었던 그런 자취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예, 청간정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청간정은 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바쁜 일상에서 좀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